자, 이 여주에서 직장 동료의 흉기 휘두른 30대 캄보디아인 체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반응 보니까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온 이유가 더 확실해지는데요.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주에서 직장 동료의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시무시하고, 이런 경우에도 그 흉기를 휘두른 이 사람이 잘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흉기가 뭔지 기사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떠나서 이 한 문장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캄보디아라는 국가, 캄보디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캄보디아라는 국가에 지금 여행주의보가 내려졌고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를 기사에 1차적으로 명시하는 거, 뭐 팩트 확인을 위해서 좋긴 한데,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몽골인, 중국인,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천편일률적으로 기사에 박는 것은 그 국가와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 보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 기사가 나오고 나서 내가 부지불식간에 언론 보도 때문에 특정 국가와 특정 외국인에 대한, 특정 국가 사람에 대한 혐오 감정에 젖어들지 않는지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요. 있는 그대로 기사를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캄보디아 국가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것. 캄보디아 사람은 모두 다 난폭하고 흉폭하고 살인자 같을 거고 누군가를 인신 공격할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이 보도가 흘러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를 보실 때 특정 외국인 혐오로 이어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좀 경계하실 필요는 있겠다. 물론 이 사건은 사건대로 보셔야 되는 건 맞아요. 캄보디아 국적 맞을 거고요. 당연히 확인했던 내용이니까 경찰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외국인 노동자 혐오, 외국인 혐오로 이어지지 않게끔 우리 스스로가 경계할 필요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칼부림이라든지 강력사건의 경우에 외국인이라고만 명시하지 않고 특정 국가와 국적을 우리가 기사에 갖다 박는 경우, 나중에 그 사건 사고가 만에 하나라도 정말 미수에 그친 사건이거나 아무 일도 아니었을 때, 정작 이 외국인이 억울한 케이스였을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언론 보도가 너무 지나치게 특정 국가 사람에게 혐오를 부추기는 거를 내가 경계하지 못했다 라는 부분의 인식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이 사건은 사건대로 보시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특정 국가의 혐오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남아 여행 가란 얘기 아니에요. 동남아 여행 주의보가 내려진 건 그것대로 받아들이시되 언론의 기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양산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이 기사를 제대로 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1년 뒤에, 2년 뒤에 재판 과정까지 따라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건에 대한 육하원칙과 팩트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사 제목만 보고 넘겨짚지 말자는 얘기고요.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이 사건이 이 캄보디아인에게 무죄로 흘러갔을 때, 무혐의가 됐을 때 확인을 하지 않을 거라면 적어도 캄보디아라는 국가 무조건 나빠요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의 분위기는 캄보디아라는 국가가 실제 위험하고 여행 갔을 때 우리가 협박당할 수 있고 뭐 고문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경계하되 꼭 캄보디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불거졌던 국민의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등등 타국에 대한 혐오로 흘러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됐을까요? 자, 말씀하시는 순간 3628.75 개장 직후 사상 최고치 경신. 자, 저는 오늘 또 선언합니다. 저 어제 50만원 더 들어갔거든요. 자, 오늘도 50만원 K 주식에 투자해보겠어요. 불타올라라 국장이요. 하지만 내가 81,000원에 3전을 팔지 않았다면 난 지금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89,000에 다시 들어간 나 자신을 칭찬해. 잘했어, 잘했어. 아이, 영식이 잘했다. 아이고, 좋아. 자, 간추린 소식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 현시각 속보 3628.75 3628.75 3628.75를 경신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삼성도 96,000원 96,000원 96,000원에 달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영식이 잘했다! 자, 이제 속보는 이 정도로만 전해드리면서 간추린 소식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것과는 별개로 지금 아까 거라고 한다면 그 캄보디아 그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흉기를 들고 큰 사고를 벌일 뻔했다라는 그 소식과는 뭐 별개로 캄보디아 쪽에서 들리고 있는 소식들이 건바이 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증거들 다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 본데, 이게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캄보디아 쪽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문, 살인, 폭행 이런 각종 범죄들이 영화 그 이상입니다. 영화 그 이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아침에 이 내용들 전해드리기엔 너무 다 충격적이거든요. 21호라는 거는 여기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인신매매를 통해서 범죄 조직으로 팔려온 박모 씨가 숨졌던 사건을 지금 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같이 감금됐던 남성 그 A 씨가 자신이 인신매매를 통해서 이 범죄 조직으로 팔려온 박 씨의 몸 상태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녹음한 파일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그렇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이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사 쪽에서 다수가 캄보디아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 조직의 보이스피싱 국제조직의 사기범죄, 폭행범죄, 살인범죄 등등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 A씨는 지금 극적으로 감금 135일 만에 구조가 된 상황이어서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당시의 상황들이 있는데, 이 제목처럼 21호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감금됐던 사람이 23명이었는데 감금된 순서에 따라서 사람 이름이 아니라 1호, 2호, 3호, 4호, 5호 등등으로 이렇게 불린다라는 겁니다. 뭐 또 YTN 단독 보도를 보면 이런 보도도 있어요. 돈벌이를 미끼로 우리 국민들을 캄보디아로 꿰어낸 뒤 납치 감금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여행차 방문한 경우까지 무차별적으로 범죄의 손길이 뻗치고 있는 정황이 있다. 아까 우리 구독자분 김겐트님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벌러 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일단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보도가 이제 요 차원에서도 보셔야 됩니다. 관광하다가 납치된 게 아니고 보이스피싱 하는 거 알고 돈 벌러 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겐트님 말씀은 당할 만하니까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물론 내가 범죄에 가담하고자 캄보디아로 날아갔다, 돈 벌기 위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자 보이스피싱 범죄인 걸 알고도 갔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실제 일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피해가 발생한 거는 이제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이것대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저 YTN 보도를 보면 돈벌이를 미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행차 방문한 경우까지 꿰어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을 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출입국 과정에서 범죄 조직에 혹시 개인정보가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문자가 발송된 케이스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고수익을 벌 수 있다라는 외국어가 들어가고 있는 이런 문자들이 실제 여행차 방문한 사람들에게도 메시지가 딱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행객에게도. 예, 요런 이제 보도를 보면 캄보디아 건은 단순히 취업을 미끼로 했던 사건의 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면 억울하게 납치된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로만 봐선 안 된다. 하나의 그 한쪽 관점으로만 봐선 안 되고 다각도로 이 피해자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신 분들 중에도 의견이 일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취업을 미끼로 했다. 취업을 미끼로. 속인 놈이 나쁘냐, 속아 넘어간 놈이 나쁘냐 라는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여행자 납치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 혹은 여행을 하러 가서 취업 미끼로 빠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단정해서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예, 지금 간추린 뉴스는 지금 이거 한 수십 개 있거든요. 특히 캄보디아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단독 보도가 이제 쏟아지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것도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캄보디아에서 2년 만에 탈출한 20대도 있었습니다. 통역 업무라고 하더니 피싱 범죄 소굴이다. 네, 이거 보세요. 대다수가 취업 미끼를 할 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넘어간 게 아니고 통역 업무라고 가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도들을 좀 두루두루 보시고 편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제 아까 제가 닉네임은 까먹었는데 이 지금 방송 보고 예 알고 계시죠? 이제 이런 경우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실종 감금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직을 준비하던 회사원이 2년 동안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붙잡혔다가 탈출한 사례가 확인이 됐다. 이건 또 이제 울산경찰청에서 확인을 한 케이스라고 하네요. 채용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봤는데 개발 사업을 하는 국외 기업체였고 원서를 접수한 기혁씨는 스스로 인사 직원이라고 밝힌 인물과 비대면 화상 면접을 받고 그는 기혁씨가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해 통역 업무를 맡게 될 거라 했다고 한다. 캄보디아에 근무하는 대신 당시 기혁씨가 받는 연봉의 곱절을 제안했다. 연봉을 또 많이 준다고 하니까 캄보디아에서 돈 벌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를 받아들인 기혁씨가 짐을 챙겨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한 기혁씨는 애초 자신이 알고 있던 회사나 업무와 전혀 달랐다. 이성 만남이나 투자 등을 미끼로 돈을 챙기는 피싱 범죄 조직의 콜센터였다. 기혁씨는 현지 경찰과 대사관 등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게 더 핵심이죠.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그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처지까지 됐고 현지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지만 심지어 경찰이 잡으러 오지도 않았다. 기혁씨가 있었던 캄보디아 콜센터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이 됐고 핵심 조직이 범죄에 필요한 공간과 집기류, 프로그램 모두 제공하고 국내외 모집책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콜센터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케이스에는 이분은 그저 단순한 회사 채용 면접 때는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인지를 했고 통역 업무를 맡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사기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취업 사기를 당한 분들께 물론 지금 이제 쭉 이제 제가 댓글들을 볼 때 일부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피해자 관점이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을 왜 갔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청년들 중에 국내의 일자리가 자기가 판단하기에 본인이 맡은 직역과는 연봉을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잘 맞지 않아서 이런저런 채용 사이트를 뒤져보다가 캄보디아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연봉을 2배나 준다고 하니까 캄보디아로 막상 날아갔는데 통역 업무라고 얘기하고 갔는데 그리고 개발 사업 한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콜센터였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붙잡혀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라고 한다면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인데 이런 일부의 케이스를 사실 일반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속아 넘어간 게 아니고 범죄인 걸 알면서도 간 케이스 혹은 그저 돈만 보고 간 케이스라고 해서 이 일부의 케이스를 또 다른 방식으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 관점도 생각해 주시고 사기 범죄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일반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나요? 저는 그래요.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막아야죠. 막아야 돼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오늘 첫 회의를 가집니다. 대응책 마련을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난
8월까지 올해 기준 2025년 8월까지 신고된 케이스, 수사기관에서 신고된 케이스는 330건입니다. 그만큼 급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현 정부 들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2022년 때부터 해서 쭉 이게 누적이 이런 문제의 원인들을 소거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숫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보는 게 지금 합리적이고 그게 사실로 보여요. 여러 언론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사실 윤석열 정부 당시에 캄보디아에 너무 관대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해당 주재원이나 해당 경찰 인력을 늘리지 않았다. 즉 우리 국내에서 파견 나가는 경찰이나 수사 인력들을 캄보디아 쪽에 파견할 예산을 2년 동안 거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가 쌓아 올렸던 범죄 방치를 이재명 정부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왜? 지금 이 순간 언론에 많이 보도됐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된 캄보디아 범죄 관련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손을 놓을 수 없죠. 그래서 전 정부, 지금 정부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당면 과제이자 핵심 현안인 캄보디아 범죄 취업 사기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정부 책임이냐 지금 정부 책임이냐를 따질 시간조차 저는 없다고 봐요. 빨리 태스크포스 설치했고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관련 부처가 참여해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태 파악 그리고 캄보디아 내에서 취업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한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조,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서 사실상의 독재 국가인 이 캄보디아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잘 파고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외교는 외교대로 이게 뭐가 이제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외교 라인을 동원해서 외교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을 캄보디아 쪽에 당부를 해야 되고 당국에 있는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에 있는 수사기관과 우리 수사기관들이 협력해서 현지에 우리 경찰 인력이나 수사 인력들을 또 파견함과 동시에 현지 수사팀과 공조해서 우리 국민들을 구해내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구금 한국 피의자만 6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원 송환에 나선다. SBS 취재 결과 단속 과정에서 붙잡혀 현재 구금된 상태인 한국인 피의자가 68명인 걸로 확인이 됐다. 대부분은 범죄에 직접 가담한 인물.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사기 범죄에 연루돼서 불가피하게 본인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폭행이 두려워서 현지 조직에 협조한 한국인들이 많은데 캄보디아 경찰이 대대적으로 범죄 소탕을 하는 과정에 한국인 조직원들도 같이 검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 피의자가 68명이다. 대부분은 범죄에 직접 가담한 인물로 긴급 여권 발급 같은 우리 외교 당국의 도움을 거부하면서 귀국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랄까 대부분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고 하니 아까 초반에 이 일부 케이스를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도움을 거절하면서까지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든 가담해서 일확천금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요런 대목들에 대한 부분은 좀 따로 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금 한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환에 나서고
요 부분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또 따로 처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요 내용이 또 따져졌다고 하니까 실제 범죄의 의사가 있었던 사람들과 아닌 사람은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들은 국내로 송환시켜서 처벌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런 범죄자들에게 당한 자국민은 또 어떡하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 사례도 또 취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함께 들여다봐야 되겠죠. 캄보디아 건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제도 잠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내용도 잠깐. 이 내용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신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은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텐데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제 정보가 종합이 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피해 사례가 있다, 저기도 피해 사례가 있다 라면서 캄보디아 감금 신고도 이어지고 있고 그 감금 신고라는 게 현지에서 가족에게 연락이 닿다가 그 연락을 받은 가족분들이 우리 수사기관에 신고한 건수가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20살 대학생 김수환 씨가 아는 형한테 캄보디아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들어서 알바를 하러 갔는데 그게 수영장 안전요원 일이었고 한 달만 하면 1000만 원 넘게 번다. 그래서 보냈는데 연락이 끊겨버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말해서 너 거기야 거기 어디야 하니까 어디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전화 받고 욕을 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2달 가까이 소식이 없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냐. 일단 다른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신고에 출동하면 정작 당사자가 감금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아까 바로 직전에 본 기사 중에 실제 범죄자에게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범죄 수익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는 경우도 있나봐요. 아니면 폭행이나 협박이 두려워서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 쪽에서는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실제 감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조직적으로 이 범죄가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국가 차원의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과 불가피하게 그 범죄 집단에게 굴종하고 있는 경우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그 단순 여행이거나 단순 취업인 경우에 속아서 들어가 있는 경우도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요렇게 한 서너 가지 케이스를 구분해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리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